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습 지문 나갔죠? 복습 지문.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이죠.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 지문은 이제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제가, 지지난주 했던 거, 정책론하고, 지난주 했던 투자론하고 복습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갈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복습한 거는 그 전에 것을 모두 복습했었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난주와 지지난주 것을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지난주는 정책론을 했어요. 그거는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 주된 주제가 뭔지 짚어만 드리고 지난주에 했는 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론에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 그랬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겁니다. 왜 시장에 개입할까요? 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어떻게 개입할까요? 하는 게 있었죠. 왜 개입할까요? 이것을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 했고요. 어떻게 개입할까요? 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 그랬습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개입하는데, 하나는 시장한테 원래는 맡겨놨는데 그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보완해서 개입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는 누가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있었고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누구한테 맡겨놓은 후에, 시장한테 맡겨놓은 후에 시장이 제대로 못할 때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개입하는 게 있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이거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이고, 소득 분배 형평성. 이거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해서 그 원인을 따로 더 많이 했었죠. 외공불비해서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할 때, 정부가 심판하는 역할을 하거나 뭐 제도를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다가 개입을 한다고 할 때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죠. 선수로 뛰는 방법, 이거를 직접적 개입이라 했고요. 그리고 뭐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간접적 개입이 있죠.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구분하고, 이게 경제학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도 있다 그랬죠.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것이 지역지구제라 했고요. 이 지역지구제는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거라 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그다음에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이렇게 되고,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고요.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뒤죽박죽으로 이용되면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요거는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다 그래서 이건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효과를 얘기할 때는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거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죠.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예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것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지구제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형평성 측면의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죠.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게 허용을 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면 개발하지 못하는 쪽에는 보상을 해줘야 정상인데
보상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권 양도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 TDR이라고 했죠. 이런 게 이제 토지 정책에 또 등장하고요. 그 외에 이제 토지은행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료 규제라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수요 공급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고도 임대료 보조도 있었죠. 이것도 무슨 얘기했어요? 이것도 수요 공급 얘기했죠.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다른 것 전부 다 수요 공급 얘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임대료 규제에서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더 싼 임대료에 살 수 있게 되니까 더 넓은 평수로 가기 위해서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충분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니까 공급을 감소시키죠. 임대료가 이제 낮아지게 되니까 받는 임대료가. 근데 이게 당장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많이 준다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요. 주택이 부족해진다 그랬죠. 그럼 주택이 부족해지면은 중개사무소에 물건이 나왔을 때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웃돈을 얹어준다 그랬죠. 근데 시험에는 웃돈이 안 나온다 그랬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시장을 암시장이라 그랬어요. 우리 시험에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점잖은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음성적 지불, 암시장, 이중가격. 자, 이 이중가격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부작용이 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임대료 규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좀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이제 임대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태주는 거죠. 저소득층들한테 돈을 보태주면은 이 저소득층들은 보조받아서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예전과 똑같은 자기 돈을 지출을 해도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임대료를 규제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죠.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은 정부가 의도했던 만큼 임차인들이 혜택을 못 보게 돼요. 임대료가 올라가는 만큼 돈이 더 지출되니까 총액은 더 지출되니까 정부한테 보조를 받아도 주머니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어느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정부가 의도한 만큼은 혜택 못 본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50만 원 하던 임대료가 10만 원을 보태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40만 원만 나오면은 되게끔 정부가 의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55만 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10만 원 보조받아도 임차인 주머니에서는 45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5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그 나머지 5만 원은 임대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이에요. 임대료 올라가는 만큼은 누가 혜택 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기존 임대인, 기존 공급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존 임대인, 기존 공급자가 뭐를 얻는다? 초과 이윤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게 이제 임대인도 혜택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장기적으로 뭐가 증가하고요? 공급이 증가해요.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은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하락해서 나중돼야 이제 누가 다 혜택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혜택 보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어떻게 되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 이런 이제 효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세 귀착 얘기했고요. 조세를 구했을 때 누가 얼마만큼 많이 부담하느냐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책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난주에 이제 투자론인데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 벌써 상당히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아니니까 이제 2주가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시죠? 그죠? 이거 했던 건가 싶죠? 그 사실 지금 노트 필기한 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그죠? 물론 노트 필기한 거 보면은 아 이런 거 했구나 싶지만 사실 노트 필기했으니까 아 했구나 하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앞으로 1, 2월 달, 3, 4월 달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실은 노트 필기하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듣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노트 필기하느라고 못 들어서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지금 벌써 보십시오. 11월 달부터 수업했는 것 중에 지난주에는 제가 처음서부터 다 복습했잖아요. 지난주에 처음서부터 다 복습했기 때문에 총론의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이거는 몇 번이나 복습을 했어요. 그죠? 부동산 총론에서 부동산 개념해서 법경기 했고요. 또 부동산 분류해서 대택부,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뭐 이런 거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거지만 한 번이라도 터치를 더 하게 되니까 지금 이게 시간 관계상 처음 첫 주부터 했던 걸 다 복습할 수는 없지만 일단 2주 전에 했는 거고요. 이거 지난주에도 복습했잖아요. 이거 2주 전에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훨씬 터치를 자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억에 좀 남지 않을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없는데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근데 1, 2월 달 가도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1, 2월 달 가면은 지금 했는 것만큼 이렇게 앞서서까지 복습은 하기 힘들어도 최소한 전주에 했던 거는 복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계속 집중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 시험 칠 때 되면은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충분히 이게 이 합격 실력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제가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글들을 모니터링해요. 뭐 질문 게시판 같은 데도 있고 하는데 많은 글들 중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이 결혼을 수업만 하고 조금만 더 하면은 되도록 이렇게 해줘서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수업만 열심히 듣고 조금만 더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과목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열심히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 돼요. 자, 이제 투자론에서 이제 기초 내용이 있었고요. 위험과 수익 요 파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있었죠. 그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 자, 화폐 시간 가치 하다가 말았죠. 여기 이제 오늘 이제 현금 수지 측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투자 분석 기법은 조금만 해요. 조금만. 이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 기초에서는 지렛대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지렛대 효과 말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장점의 3가지만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뭐 중요도가 좀 낮고요. 그 장점 3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렛대 효과인데 그 3가지 말고 다른 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플레 해치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실물 자산이라면 모두 다 이런 인플레 해치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화폐 같은 또는 예금, 상품권 이런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부동산 또는 구리, 금, 원유, 목재 이런 실물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할 때 이 물건의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또는 인플레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그게 이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큰 장점이었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제 매달 요걸 연간으로 환산한 이제 소득이득이라고 그러죠. 연간 단위로 계산한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도 얻을 수 있다? 시세 차익, 자본 이득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 이득, 자본 이득 얻을 수 있다. 그거 말고 이제 요거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타인 자본 사용 효과라고 했죠.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근데 장점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정의 지뢰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부의 지뢰는 타인 자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도 있다고 그랬죠. 중립적 지뢰는 남의 돈을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가 없는 게 중립적 지뢰, 영의 지뢰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단점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어요? 황금성이 낮다는 거, 유동성이 낮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자산을 얘기할 때요, 크게 세 수로 분류하거든요. 크게 세 수로.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 하나는 예금 이렇게 해요. 보통 분류를 할 때 크게. 근데 그 중에서 각각 가장 큰 단점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황금성이 낮다는 거, 유동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현금화하려고 할 때는 손해를 크게 봐야 될 수도 있죠. 이제 크게 이제 많이 싸게 내놔야 이제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어떤 단점이 있어요? 위험하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예금은요? 수익이 적죠. 그 각각의 그 자산의 가장 큰 단점 한 가지씩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뜻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위험이 있는 거고, 벗어날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벗어나는 크기가,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큰 거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은 작은 거죠. 근데 그 예상치로부터 벗어나는 크기를 무엇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편차. 떨어지는 정도니까. 편차는 편차인데 무슨 편차? 표준 편차로 그 위험의 크기를 측정한다 했고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걸 뭐라 그랬죠? 분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험이나 표준 편차나 분산 모두 다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클수록 위험이 크다. 그다음에 수익은 뭘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수익은 평균, 가중 평균을 한다 그랬죠. 가중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위험의 유형에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사업상 위험과 금융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해서, 사업상 위험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사업상 위험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조그만 가게를 하든 아니면 대기업을 하든 사업이란 사업은 모두 다 위험이 있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사업할 때 장사 안 되는 거, 이걸 무슨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시장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거나 또는 공급이 너무 많거나 하면은 장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위험 말고, 시장 상황은 괜찮아도 장사는 잘 돼도 어떨 수 있다 그랬어요? 직원이 횡령을 하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랬죠. 그런 위험을 포괄적으로 그냥 운영 위험 이렇게 하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 할 때, 금융은 자금 융통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자금 융통. 자금 융통이라는 건 돈이 부족하니까 융통을 하는 거죠. 남의 돈을 사용한다 이 뜻이잖아요. 남의 돈을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바로 이 지렛대 효과에서 말했던 부의 지렛 효과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금융적 위험은 없고 정의 지렛대 효과도 얻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부의 지렛대 효과와 금융적 위험을 함께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에 인플레 위험도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아까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소득 이득, 자본 이득하고 함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두 가지인데, 인플레가 발생해 버리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임대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고정 임대료를 전제로 해서 계약을 맺죠. 고정 임대료이기 때문에 매달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인플레가 발생해 버리면은 점점 살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바로 인플레 위험이에요. 임대료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인플레라는 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죠. 인플레 해지라는 면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자, 실물 투자, 자산 투자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요 임대료 실질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에선 인플레라는 게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 게 이제 위험의 유형에 대해서 했고요.
위험의 유형은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에 가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있다 그랬죠. 기대 수익률이 객관적 수익률이요, 주관적 수익률이요? 이거는 객관적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다르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위험 선호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고요. 우리는 누구를 전제로 하는데 위험 혐오적 또는 회피형 이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위험 회피형이라 해도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상 수익률을 제시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한다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위험에 대한 그 태도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투자를 제시를 했을 때 안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예상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요구 수익률이 더 큰 거죠.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근데 한다 이 소리는 예상 수익률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 소리는 요구 수익률이 그거보다는 낮다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이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객관적 수익률이다. 요거는 주관적 수익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위험 수익은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라 그랬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라 그랬죠.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험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동일한 수익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한다 그랬죠. 동일한 수익이 유지가 돼야 돼요. 똑같은 수익이 유지가 되면서도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위험이 줄어들 때 수익도 같이 줄어들어 버리면 분산 투자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이걸 전제로 해서 근데 지금 애석하게도 위험을 줄이기는 줄이는데 모든 위험을 다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분산 투자는 이제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위험이 저기도 영향 미치고 여기도 영향 미치고 모든 투자 안에 다 영향을 미쳐버리면 분산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이렇게 모든 투자 안에 다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투자 안에는 영향 미치고 어떤 투자 안에는 영향 미치지 않고 이런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 이거는 줄일 수가 있죠. 이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돼요. 위험을 줄인다고 했을 땐 얘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가능한 한 이걸 많이 줄여야 된다 그랬죠. 가능한 한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이걸 가능한 한 많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두 개의 투자 안의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두 투자 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면 돼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 두 개 동시에 비체계적 위험이 같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구성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게 난이도 높은 게 최적 포트폴리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위험과 수익에서도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건 나중에.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여기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주제였어요. 마지막 주제 화폐 시간 가치. 자, 여기서는 화폐 시간 가치 해서 자, 여기서 이제 그 현재 값을 미래 값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할증한다 그랬죠. 할증. 현재 값을 미래 값으로 바꾸는 거를 할증한다 했고요. 이러면 숫자가 커진다 그랬죠. 미래 값을 현재 값으로 바꾸는 거를 할인한다 그랬어요. 이러면 숫자가 작아진다 그랬죠. 자,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곱셈한다 그랬죠. 곱셈. 물론 이게 이제 할증률에 해당하는 만큼을 계산해서 덧셈을 하든 여기서 1 플러스 할증률을 곱셈을 하든 이때는 관계없지만
이 할인할 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 해야 된다 그랬죠. 나눗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연간 단위로 해서 할증, 할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리 계산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어떤 금액이 미래 얼마가 될까요? 할 때 이게 10년이고 10%가 될 때 이때 현재 1억이라면 이 1억에다가 뭐를 반복해서 곱해야 된다 그랬어요. 1 플러스 요 할증률 0.1에 몇 제곱? 10제곱인데 이걸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숫자를 알려준다 그랬죠. 근데 이 숫자를 알려주는데 이게 1 플러스 R의 N제곱해서 요 공식에 여기 0.1을 넣고 여기 10을 넣는데 반드시 0.1과 10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0.05가 있을 수도 있고 5%면 0.05 20년이면 여기가 20 또 여기가 0.03일 수도 있고 여기가 15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표가 있다 그랬죠. 표를 만들어 놔서 이 표에서 여기 10% 여기 10년 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찾으면은 2.594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억에다가 뭘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2.594를 곱하기만 하면은 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요런 경우가 모두 요런 표가 모두 6개가 있다고. 6개. 근데 오늘 다 할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6개 있는데 그 6개 중에 이제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 상황만 파악을 하면 돼요. 우리가 수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금융수학이라고 하기는 해요. 금융수학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수학을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산수만 하면 돼요. 계산기는 다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계산기에 두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상황이 지금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미래 금액을 알고서 현재 금액을 알고 싶을 때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금액을 알고서 여기가 이제 현재 금액을 알려고 할 때 이때는 자, 이게 1억이라고 치면 1억에서 여기 이제 10년이고 10% 이게 적용을 한다면 1억 나누기라 그랬죠. 1.1을 또 몇 번 해야 돼요? 10번 해야 되는데 자, 이게 3,4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다 3,400년 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나누기 하는 게 더 쉬워요? 곱하기 하는 게 더 쉬워요? 곱하기 하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미 여기 표가 있기는 해요. 이 숫자 2.594가 있어요. 근데 1억 나누기 2.594 하면은 계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꿨다고요? 곱하기 1.1에 10제곱분의 1 해서 요 숫자를 알려준다고요. 1 나누기 2.594 한 것을 미리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표가 있는데 이 표에 10년 10%에 가면은 여기 10년 10%에 가면은 여기 숫자에 역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숫자는 1 나누기 2.594고 여기는 2.594니까 여기는 그 역수인데 이 역수는 여기가 0.385예요. 그 요 숫자죠. 요 숫자. 이 0.3855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는 숫자를 알려줘요. 문제에서는. 근데 이 표와 이 표의 이름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표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된다고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산수만 하면 된다. 산수만. 자,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모두 6개가 있는데 오늘 2개만 더 할 거예요. 2개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없어요. 이게 이 자체가 이런 내용이라. 자, 그러면 미래 가치 계수가 모두 몇 가지가 있고요? 3가지가 있어요. 현재 가치 계수가 모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씩 있는데
그 중에 이번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2개 빼고 4가지만 하는데 그 중에 2가지는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지금 미래가치 계산하는 거 지금 방금 자, 요 금액이 이때 얼마가 될까요? 이거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때 금액이 어때? 얼마가 될까요?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자, 이제 이름을 붙여야 돼요. 자, 이때는 일시불이라 그래요. 한 번. 한 번이죠, 한 번. 요것도 한 번에 한 번. 일시불이라는 이 금액에 언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하죠. 그럴 때는 요 표가 일시불의 내가계수표예요. 내가계수표.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이렇게. 요거죠, 요거. 요 표는 일시불의 내가계수표인데 공식은 자, 요 하나만 이제 요 2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쪽하고 이쪽. 요거는 1 플러스 R에 N제곱 했을 때 여기가 0.1 시입 들어갔을 때 요 숫자고요. 뭐 0.05 시입하면 여기 5%가 있겠죠, 여기. 5% 이쪽이죠, 이쪽. 5% 10년 하면 이제 여기 오겠죠, 여기. 5% 10년. 이런 식으로 이게 경우를 다 생각해서 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은 표의 이름이 뭐라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구별하면 되니까 이거는 미래가치를 계산하니까 내가, 이거는 현재가치를 계산하니까 현가. 자, 그런데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직접 계산은 안 할지라도 이 숫자가 이제 미래가치를 구하면 할증한다 그랬죠. 숫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커진다 그랬죠. 현재가치 구하는 건 할인한다 그랬죠. 그럼 숫자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이 동그라미 크기가 또 이게 더 크죠. 이 동그라미 크기가 더 작죠. 그 세심한 배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생각하셨어요 혹시? 그래서 모를까 싶어서 저의 그 세심한 배려를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숫자가 커진다 이렇게 할증된다.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숫자가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르게 그린 거예요. 일부러. 제가 모르고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됐나요? 네. 자, 아무튼 이제 나머지 2개를 이제 오늘 다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비교해서 구별만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자, 요거는 매기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 매기말 똑같은 금액이에요. 매기말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이런 형태의 금액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연금이라 불러요. 연금.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퇴직했을 때 받는 그런 연금이란 뜻이 아니고요. 매년 말 또는 매기말 똑같은 금액이 불입된다는 의미의 연금이에요. 영어로 치면은 annu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펜션이라는 게 퇴직했을 때 받는 그 연금이고요. 펜션이라는 단어는. 근데 annuity라는 단어는 매 기간 똑같은 금액이 반복될 때 쓰는 말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연금의 연금. 요거는 뭐예요? 일시불이고 요거는 뭐예요? 연금이에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이게 10년이잖아요. 첫 번째 연도 말, 두 번째 연도 말, 10년째 말이에요. 이게 모두 10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0칸인데 첫 번째 연도 말부터 불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자, 그랬을 때 이때 합계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합계. 그러면 요 금액은 여기까지 오면은 몇 년치 이자가 붙어 있겠어요? 제가 지금 몇 년 말이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칸. 그래야 10년치 이자죠. 그것 많이 틀려요. 많이. 여기서 많이 틀려요. 2, 3년 정도는 직접 계산해야 돼요. 2, 3년 정도는. 그때 틀린다고. 그때. 이걸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연도 말부터 적금 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우리가 적금 볼 때는 은행에 간 그날부터 이제 금액을 넣고 붓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갔다면 올해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 지나서 이제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야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런 공식이 나와요. 그 공식에서 또 이런 표를 만들거든요. 이것도 표가 있고 또 다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표에 있는 뭐만 찾아내면 되니까, 숫자만 찾아내면 되니까 10년 10%, 이 숫자가 여기 0.1, 0.1 여기 10을 집어넣거든요. 그랬을 때 나오는 숫자 있죠. 그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해서 매년 말이라야만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수학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는 제가 거기 이런 공식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데서 배워요. 아무튼 이런 공식을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여기 가면 어떤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숫자는 요 놈은 몇 년치 이자가 붙었고 9년치 이자가 붙어 와 있을 거고, 요거는 8년치 이자가 붙어서 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자가 덜 붙어서 와 있겠죠. 마지막은 이자가 없이 그냥 합산된 그 금액이 방금 요 지웠던 그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 숫자가 몇인가 하면은 15.94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0.1 넣고 0.1 넣고 20년 하면은, 그럼 요 1억이라고 치면 1억 곱하기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숫자 그냥 꺼내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된다고요? 15억 9,400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이때 제가 사실 이걸 일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년 말 총 몇 번이에요? 10번이잖아요. 10번이니까 이 숫자가 1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할 때는 10보다 크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10번이니까. 이자가 붙어서 할증이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몇인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인가를 알고 싶을 때는 요 표에 가서 숫자를 찾으면 되는 거고, 이게 대략적으로 10번이면 10보다 큰 거고, 5번이면 5보다 크겠죠. 7번이면 7보다 클 거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런 표가 있다는 거는 이 표의 이름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이 표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자, 붙여보세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자, 요거 언제 금액 구하는 거예요? 미래 금액 구하는 거죠. 요거 언제 금액 구해요? 미래 금액 구하죠. 요거는 일시불이었죠. 요거는 뭐였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요? 연금의 내가계수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할만하죠? 자,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화폐 시간 같이 마지막. 자, 여기서도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똑같아요. 자,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똑같은데 요때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요때. 자,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20 들어보셨어요? 520 안 들어보셨어요? 520 연금복권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주는 거죠. 당첨되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이에요. 520. 예. 자, 그러면 500, 500씩 20년간 받으니까 500, 500, 500, 50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거 20년이니까 240개월 갈 거 아니에요. 500씩 240개월 갈 거를 지금 목돈으로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까요? 자, 이게 240개월이에요. 매달 500이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곱하면 뭐예요? 단순히 곱하면은 동그라미 없애고 5 곱하기 24만 하면은 120 나오잖아요. 12억이나 12억. 지금 받으면 12억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목돈으로 받으면 12억 못 받겠죠. 왜? 땡겨 받아야 되니까 이걸 할인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할인하면 숫자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곱한 것보다는 작은 금액이 돼요.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요거 500, 500, 500은 이걸 500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500 곱하기 또 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또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1 플러스 R의 N승,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자, 이런 공식들 여러분한테 안 써드리니까 이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다만, 여기 이제 0.1, 여기의 경우는 240개월이죠, 이게. 240개월 집어넣고, 또 원리자를 해야 돼, 원리자. 자, 연이자가 요즘 뭐 한 2%밖에 안 되니까, 원리자는 0.01 뭐 얼마 되겠죠. 0.001 뭐 되겠네요. 연이자가 0.02니까 그 숫자를 여기 집어넣는 줄 R에다가. 그러면 여기 숫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 198 이렇게 나오면은 500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500 곱하기 198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숫자 198 나온 거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얼마 될까 이게? 198 하면은 9억 9천 나와. 9억 9천. 곱하기 5를 해야 되죠. 곱하기 5를 해야 될 때는 나누기 2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198 나누기 2 하면은 99가 되죠. 동그라미 붙이면 돼요. 뭐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보세요. 46 곱하기 5 해보세요. 46 곱하기 5 하면은 나누기 2를 한 후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돼요. 훨씬 쉽죠? 나누기 5를 해야 될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나누기 5를 해야 될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90이죠. 거기 소수점 찍으면 돼요. 9.2라고요. 맞죠? 9, 5, 45 하고 1 남았는데 훨씬 쉬워요. 그게 곱하기 5를 할 때는 나누기 2를 하고, 예? 나누기 5를 할 때는 곱하기 2를 하고. 어쨌든 자, 그럼 이 표에 이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에 이름을 또 여러분이 붙여보시라고요. 무슨 표? 연금의 언제? 현가 계수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금액이 이렇게 불입될 때는 이 말이에요. 요거 다 할인해야 되죠. 할인해야 되죠. 이건 한 번 나누기 하고 이건 두 번 나누기 하고. 됐나요? 자, 이렇게 나누기 해서 합산된 금액.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된다? 연금의 현가 계수표에서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지만 구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표에 가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제가 매달 50만 원씩 내는 보험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머릿속에 뭘 그려야 돼요? 그렇죠. 연금을 생각해요. 매달 50이니까 55, 한 번이 아니라 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위에 둘 중은 아니에요, 벌써. 됐죠? 자, 밑에 둘 중은 내려온 거예요, 벌써. 그러면 자, 그렇게 매달 50만 원씩 지금 10년이 남았어요. 10년이 남았는데 120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샀는 복권이 당첨됐어요. 요거 목돈으로 내고 싶어요. 그냥 귀찮으니까. 목돈으로 내고 싶으면 그 목돈을 내가 언제 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겠다는 뜻이요? 10년 후에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연금의 현가 계수표에서 숫자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때는 120개월을 찾아야 되죠. 매달이니까. 120개월이니까. 10년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월 50이니까. 12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20을 찾아야 되고요. 이자율은 원리자율을 찾아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거기 숫자가 있겠죠. 거기 숫자가 예를 들어 100이다. 100. 원래는 120번이니까 120보다는 숫자가 작아야 돼요. 이제 할인되니까. 맞잖아요. 50만 원씩 120번이면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6천만 원보다는 덜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면. 그럼 지금 내면은 100을 곱하면은 5천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리 내는 만큼. 됐나요? 네,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자, 이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거 구별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나중에요. 지금 하면 여러분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됐죠? 자, 이게 이제 화폐 시간 가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자, 현금 수지 측정. 이 공식 외워야 돼요. 이 현금 수지 측정은,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자본이득, 하나는 소득이득.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계산하는 거고요. 자본이득 계산하는 건 이제 지분복귀액과 관련된 계산하는 거예요. 지분복귀액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 내 돈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동산을 살 때 나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갈 때, 살 때 나간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나중에 처분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지분복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복귀액은 나중에 언제 계산하는 거예요? 처분할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임대료 수입 계산하는 거, 요거를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 수는 수입, 지는 지출이죠. 수지, 들어오고 나가는 거 계산하는 거예요. 영업수지를 운영수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지분복귀액을 계산하는 건데, 지분복귀액은 이제 일단 글자만 써놓고요. 자, 이게 임대료 수입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내가 20칸짜리 원룸을 갖고 있어요. 이제 사려고 해요, 원룸을. 자, 20칸짜리인데 한 칸당 연간 단위로 계산해야 돼요. 연간 단위로. 월 아니고요. 다 연간 단위로. 한 칸당 1년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한 칸당 1년에 500만 원. 그러면은 20칸이면은 총 1년에 얼마를 받을 수가 있죠? 20칸이면은 1억이죠.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두 칸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숫자만 보면은 가슴이 쿵덕쿵덕, 눈이 동공이 확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0만 원에 두 칸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칸을. 500만 원에 두 칸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20칸이니까 1000만 원에 10배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어서 생각하라. 나눠서. 어떤 숫자를 계산할 때 그게 힘들면은 분리시켜서 계산을 하면 돼요. 나누어서. 예를 들어 25%다 이렇게 할 때도 25%가 힘들면 10%를 먼저 하는 거예요. 또는 23% 이렇게 할 때도 10% 먼저 하고 10%가 안 되면 1% 먼저 하고 10%가 더 쉽죠.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23%다 그러면은 그거는 10%를 먼저 하는 거예요. 500만 원. 그렇잖아요. 그럼 20%면은 그 두 배니까 100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는 1%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3%는 1%를 먼저 생각하면 5천만 원에 1%는 50만 원 아니에요. 그럼 3%는 그 3개 150만 원. 그럼 나왔네. 1150만 원 이렇게. 5천만 원 23%는 1150만 원.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무튼 그런 걸 자꾸 훈련을 하면 돼요. 안 되더라도 자꾸 훈련하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영업수지 계산할 때 조금 전에 500만 원에 20칸이면은 1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벌 수 있는 최대한이죠. 공실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다른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돈이 안 들을 수 있죠. 이렇게 벌 수 있는 최대한을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래요. 벌 수 있는 최대한. 이걸 가능총소득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공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빈방이면 빈방인 때는 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방이 차 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임대료를 이제 연체하는 거죠. 그거는 방은 찼지만은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유효총소득이에요. 일단 구경하는 돈이 이 돈입니다. 임차인들한테 통장에 입금하세요 한다고요. 임차인들한테 통장에 입금해 주세요.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장에 왜 입금란이 있고 출금란이 있잖아요. 그럼 입금란으로 찍힌 총액, 입금란에 찍힌 총액이 뭐라고요? 유효총소득이에요. 이게 내가 구경이라도 한 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빠지는 거죠. 이게 다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경비 같은 것도 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가는 거를 빼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남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빼는 단계에 세 단계가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빼면 뭐가 남는지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식이. 어떤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뭐 그냥 구멍가게든 이런 그 계산하는 원칙은 똑같아요. 사실은. 제일 먼저 뭐를 빼야 되는가 하면은 경비예요. 경비. 운영 경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운영 경비도 지출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는 없죠. 그 뭐 이런 전기요금이라든가 매달 발생하는 경비들, 뭐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경비가 제일 먼저 빠져야 되죠. 경비도 충당이 안 되면 이건 사업 접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제일 먼저 뭘 뺀다고요? 경비를 뺍니다. 세 단계 중에 제일 먼저가 뭔지 이 뇌리에 콱 박아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빼는 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은 적자인 상황에까지 세금 내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에서 이게 상황이 적자인지 적자가 아닌지 이런 상황을 따져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는 게 뭐라고요? 세금이에요. 세금. 자금 이제 한 개 남았죠. 제일 먼저 뭘 빼고요? 경비.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중간이 뭔가 하면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 돈으로만 투자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그 빌린 이자를 갚아야 되죠. 이자. 맞죠? 그 원금 이자는 경비 다음이에요. 경비 다음. 지금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빚부터 갚는 거는 이제 망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운영 경비를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제일 먼저 뭐고요? 경비 빼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금 내고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자만 뺍니다.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는데 우리 여기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원금 이자를 같이 빼요. 원리금을 함께 상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자만 빼면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중개 실무를 하실 때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이자만 빼면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오픈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제일 필요한 게 이거 브리핑할 때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데 상가, 사무실 이런 거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어디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에요? 수익률에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브리핑을 잘 못하면 이제 차별화가 탁 되는 거죠. 이게 상가 같은 건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단계 이제 일단 여기는 아까 공실이나 뭐 불량부채 충당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를 빼고요? 제일 먼저 경비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빚을 갚고요. 그다음에 뭐를 내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자, 그 순서대로 남는 게 이제 뭔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보통 비용을 빼면 나오는 표현이 순뭐뭐뭐 이렇게요. 총 수익 빼기 총 비용 하면은 순수익 이렇게 하던 것처럼 경비를 빼면은 순 영업소득 또는 순 운영소득 그래. 운영. 영업수지 또는 운영수지. 순 영업소득 또는 순 운영소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경비 빼고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뭔가 하면 순 운영소득. 빚을 갚죠. 빚을 갚으면 남는 게 세전현금 수지 그래요.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면 뭐겠어요? 세후가 되겠죠. 세후 현금 수지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가유 순전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가유 순전후. 가가 뭐예요? 가가 가능총소득이에요. 이거는 100% 임대됐을 때 얘기인데 이만큼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죠. 뭐 때문에? 공실이 있거나 또는 불량부채 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 할 수 있어요. 손실이니까.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기타 소득은 영업 외 소득을 말해요. 영업 외 소득. 예를 들어 뭐 주차장 수입 같은 거 또는 자판기 수입 같은 거 이건 이제 부수입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 주머니에 찍힌 돈이에요. 들어온 돈. 유효총소득. 자, 여기서 어떻게 뺀다고요? 제일 먼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그 단계별로 순, 전, 후가 되죠. 순은 뭐예요? 순영업소득. 전은 세전현금수지. 후는 세후현금수지. 자, 이 순전후와 요 세 단계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을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비는 경비인데 무슨 경비예요? 영업경비라 그래요. 영업경비. 우리 시험에는 빚으로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땐 빚으로 안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 여기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물론 다른 표현도 있어요. 일단 요거는 나중 얘기예요. 나중 얘기. 지금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가유순전후 해서 이 순전후가 뭐에 의해서 남게 되는 거예요?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순전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자만 하지만 이론적으로 할 때는 항상 원금 이자를 같이 빼는 거예요. 여기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예요. 영업소득세. 됐죠? 됐나요? 영업수지계산. 자, 지분계획은 따로 하고요. 요거 시간을 10분 드릴 테니까 외우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좀 쉬겠습니다.